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지난주로 팀버튼 특집이 다 끝났습니다. 정말 후련하죠? 그렇게 오래 했는데 정말 지겹도록 한 것 같아요. 물론 좋았습니다. 좋았지만 너무 오래 했다는 거, 너무 많이 찍으셨다는 거. 팀버튼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감독으로 들어가기 전에 최신작을 좀 몇 편 보고 왔습니다. 그동안은 저희 채널이 좀 편안했던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개봉한 영화가 없어요. 볼만한 영화도 없고, 그래서 최신작을 다루지 않았던 것도 있습니다. 다루지 못했던 것도 있고요. 하지만 요즘에 들어서 볼만한 봐야만 하는 그런 영화들이 은근히 개봉을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할 영화 승리호입니다. 넷플릭스에서 개봉을 해서 여러 번 보기도 되게 좋았었어요. 특히나 제가 이제 최근에 한 6주 정도 영화 평론 쓰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강의 자체가 영화 기자님이자 영화 평론가를 하시는 분이 되게 실력이 좋으신,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 분이 수업을 진행해 주셔서 6주 동안 매주 나가서 강의를 듣고, 그리고 평론을 썼죠. 영화를 그때 정한 영화가 승리호입니다. 승리호를 평론을 2개를 썼어요. 지난주에 하나 쓰고 이번주에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승리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은 이 평론을 쓰기 위해서 정말 많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기사도 찾아보고 인터뷰도 찾아보고, 제가 시네21을 구독하는데 관련된 인터뷰를 좀 몇 개 가져왔습니다. 이걸 다 볼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 좀 이따가 시간이 되면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보다도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은 평론이나 인터뷰 같은 거 여러분이 검색해서 얼마든지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진짜 중요한 건 저만의 얘기, 저만의 생각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쓴 평론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쓴 겁니다. 승리호 비평. 제목은 천만 영화의 교과서 승리호라고 달았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영화 시작 40초 만에 등장한다. 공동 제공이란 타이틀로 각종 캐피탈, 은행, 투자 조합의 이름들 11개가 빼곡히 거론된다. 그리고 몇 초 뒤 한 화면 가득히 제작 투자 유정훈이란 이름이 나오고, 연이어 공동 투자란 명목으로 개인 이름이 한글과 영어로 12명이나 나열된다. 영화가 시작한 지 채 1분도 안 되어 나는 이 영화의 탄생 배경과 궁극적 목적을 보고야 말았다. 돈 벌어 보겠다는 거다. 투자금을 웃도는 이익을 뽑아내겠다는 거다. 할리우드 영화에서는 본 적 없는 영화 극초반에 투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장면들은 한국 영화만의 고유하고도 독창적인 씬이 분명하다. 배우나 감독, 스태프들의 이름보다 투자자들의 이름이 앞서는 건 한국 영화계가 정확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다. 참고로 승리호 제작비 240억이란다. 억 단위로 투자하셨으니 맨 앞에 이름을 넣어 주셔야겠지. 관객들은 이런 한국 영화를 보며 투자, 주식, 이윤, 이딴 용어를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된다. 안 그래도 온 국민이 부동산 투기꾼이자 장래 희망이 건물주인 마당에
영화 투자가 얼마나 보람차고 가치 있는 일인지 천만 영화들은 그동안 멋지게 증명해왔다. 코로나가 터질 줄 누가 알았겠나. 그래도 부동산 불패, 영화 투자 불패다. 코로나가 터져도 넷플릭스만 있으면 솟아날 구멍이 있다. 승리호가 왜 승리호인지는 영화 안이 아니라 영화 밖에 답이 있었다. 오로지 투자자들만의 승리만이 중요하다. 찍었노라, 봤노라, 벌었노라. 빌런은 영화 안이 아니라 영화 밖에 있었다. 최후의 승자는 영화 시작 40초 만에 등장하는 바로 그들이다. 러닝타임 35분쯤에 경찰 한 명이 들이닥치는데 장 선장이 중국어 표지로 된 영웅문을 읽고 있다. 카메라는 대놓고 표지를 선전한다. 우연이 아니다. 중국 투자자 때문이다. 요 정도가 이제 서론입니다. 여러분은 승리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많은 생각을 하셨겠죠? 별 생각 없이 보셨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저한테는 이게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제로도요. 이건 승리호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영화들이 공동 제공, 제작 투자, 공동 투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초반에. 왜 그럴까? 전 너무 좀 스트레스도 받고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단을 한번 읽어볼게요. 조성희 감독의 첫 영화 짐승의 끝은 1250명 봤다. 이 영화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는 오직 1250분이다. 투자자들에겐 단지 이것만이 중요할 테니까 장르가 어떻고 스토리가 어떻고 연기가 어떻고 이딴 논의 따위 필요 없다. 쓸모없다는 말이 더 정확하겠다. 투자자들은 바쁘니까 수치로만 분석해야 하니까 어디선가 고작 겨우 투자 불가 같은 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것 같다. 조성희 감독이 왜 짐승의 끝 이후 늑대 소년을 찍었는지는 1250이란 숫자가 정확히 말해준다. 이외의 분석은 모두 쓸모없다. 그는 투자받기 좋은 영화를 선택한 자본주의에 순응한 영리한 감독이다. 누군가 밥벌이의 지겨움이라 토로했지만 영화판에서는 관객 수는 관람료는 이윤이 모든 걸 대변하기에 밥벌이의 지랄맞음이라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겠다. 조성희 감독은 늑대 소년으로 706만 명의 흥행 성적을 낸다. 대종상, 여우조연상, 백상 예술대상 신인 감독상 이런 상 따위가 중요할 리가 없다. 1250과 706만 명의 차이만 주목하면 그만이다. 참고로 나도 이 영화들을 보지 않았다. 관객 수만 보면 답이 나온다. 조성희 감독은 2016년 4년 만에 신작 탐정 홍길동 사라진 마을을 선보인다. 143만 명. 망했다. 위기다. 이 영화 이후 그는 영화를 못 만들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내가 투자자라도 706만에서 143만을 찍어버린 몰락하고 타락한 감독에게 별 신뢰가 가지 않을 것 같다. 조성희 감독은 짐승의 끝에서 늑대 소년으로 넘어갔을 때처럼 반드시 흥행 성공할 수밖에 없는 카드 승리호를 내민다. 그는 생각했을 것이다. 아니 간절히 기도했을지도 모른다. 승리호처럼 만들었는데도 실패하면 내가 영화 접는다. 제발 투자자들 마음에 들게 해주세요. 그래야 저 다음 영화도 만들어요. 아련하다. 요게 이제 다음 문단의 내용들입니다. 어떤 맥락에서 썼는지는 잘 아시겠죠? 투자자 관점에서 썼습니다. 짐승의 끝 첫 번째 데뷔작 1250명 봤어요. 그런데 늑대소년 706만 명 봤습니다. 10,000명이에요. 엄청난 차이죠. 요 차이에 주목해서 썼던 글이고요.
요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리호는 현 시점의 한국 관객들, 나아가 글로벌 관객들이 좋아할 만한, 아니 미치고 환장할 만한 요소들로 떡칠하고 범벅을 만든 영화다. 하나씩 따져보자. 이 영화만 잘 분석해도 최소 500만, 최대 1000만도 문제없다. 1000만이면 대략 1000억 정도 수익이다. 야호, 돈방석이다. 신인 감독들이여 힘내자. 한국 영화 이렇게만 만들면 반드시 흥행한다. 이른바 한국 영화 절대 흥행 비법 공개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다. 자, 이입을 돕기 위해 하나만 합의 가정하고 시작하자. 나는 이제 무당이다. 조성희 감독에게 빙의되어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그가 승리호를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알려드리겠다. 물론 복채는 없다. 이 모든 게 공짜로 무한 제공된다. 그러니 앞으로 필자의 글을 무한히 읽어주시라. 이 문단은 이렇게 끝납니다. 야, 근데 쓸 때는 나름대로 이제 만족하며 썼는데 이게 또 지금 다시 보니까 허점이 많이 보이네요. 역시 시간이 좀 흘러야 글이 제대로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계속 가볼게요. 먼저 승리호의 장르를 보자. 우주다. 잠시 역대 1000만 영화의 장르를 되새겨보자. 전쟁, 태극기를 날리며 간첩, 실미도, 조선시대의 물, 왕의 남자, 왕이 된 남자, 괴수, 괴물, 재난, 해운대, 근현대사, 국제시장, 변호인, 좀비, 부산행, 판타지, 심과 함께, 코미디, 7번 방의 선물, 극한직업, 케이퍼, 도둑들, 범죄 액션, 베테랑, 해양 전투, 명량, 드라마, 기생충. 참 장르가 골고루 포진되어 있다. 남들이 안 해본 장르에 도전하는 게 1000만 영화의 성공 비결이다. 자, 이제 남은 장르가 무엇이 또 있을까? 좀비까지 튀어나온 마당에 남은 건 히어로물 아니면 우주 SF물 정도밖에 없다. 물론 스포츠물이나 스릴러물, 드라마나 연애물도 짭짤하게 그동안 한몫해내긴 했지만 관객에겐 식상하다. 식상하면 안 본다. 새로움만이 영화판에서 돌판에 새겨놓고 지향해야 할 유일한 단어다. 우주물을 만든다면 한국 최초란 타이틀이 붙어서 홍보하기 안성맞춤이다. CG로 범벅만 잘하면, 적당한 스토리에 액션 연출만 잘하고 신파 양념만 적당히 쳐주면 한국 관객들은 의리와 입소문으로 봐줄지도 모른다. 이미 신과 함께로 우리 기술력은 증명된 상황이니 말이다. 이쯤에서 우주물이 갑자기 튀어나온 배경도 가만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늘 일본이나 미국을 카피해왔다. 할리우드는 우리의 교과서다. 요 몇 년간 할리우드 트렌드는 무엇이었나? 마블로 대표되는 히어로다.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배트맨, 슈퍼맨에 사람들은 열광했다. 개봉만 했다 하면 수백만은 기본으로 봤다. 만들기만 하면 수백만이니 황금똥을 싸는 강아지라 할 만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히어로가 있었던가? 없다. 히어로 한 명만 성공시키면 우리도 한국의 마블 되는 거다. 히어로 한 명으로 시네마틱 유니버스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1000만 영화 줄줄이 만드는 거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는가 하여 한국형 히어로를 선보이겠다는 야심으로 좀비물을 선보였던 연상호 감독은 염력을 만들었지만 처참한 실패 99만 명을 맛보았다. 관객들은 리얼과 싸잡아서 염력을 조롱하기 바빴다. 조성희 감독은 이 참담한 사태를 타산지석 삼아 재빨리 궤도를 수정했을 게 분명하다. 남은 건 정말 지구를 떠나는 수밖에, 우주밖에 없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와 인터스텔라의 성공이 설득력의 근거다. 그런데 고전이 되어버린 기존 우주물들을 지뢰화처럼 죄다 피해서 만들어야만 했다. 요즘 관객들은 예민해서
설정이 조금만 비슷해도 야유하고 조롱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초반에 스타워즈 비슷하다 소리 들으면 끝장나는 거다. 광선검 들고 싸우거나 거대 우주선에 맞서도 안 되고, 스타워즈죠. 외계인이 지구 침공해도 안 되고 인디펜던스 데이, 지구의 운석 부딪히는 거 막아도 안 되고 딥 임팩트, 우주에서 조난 당해도 안 되고 마션 그래비티, 인류를 구하겠다고 새로운 행성을 찾아도 안 되고 인터스텔라, 외계인과 조우해도 안 된다 ET 컨택트. 이 모든 상황을 최대한 피해야 참신하다고 칭찬받는다. 그럼 답은 우주 쓰레기 청소부다. 그럴듯한 설정 아닌가? 조성희 감독은 이 설정을 찾기 위해 무진 애썼을 게 분명하다. 어쩌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아웃사이더 불황화 이미지에서 영감을 받았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인류의 화성 이주라는 컨셉이 어디선가 본 듯하다. 메인 컨셉이 색다르면 서브 컨셉이야 얼마든지 기존 클리셰를 갖다 써도 무방하다. 사람들은 어차피 승리호를 우주 쓰레기 청소부 영화로 기억하지 인류 화성 이주 영화로 절대 기억하지 않는다. 역시나 조성희 감독은 영리하다. 요렇게 요 문단들을 썼습니다. 우주라는 장르가 나온 배경을 말 그대로 제 추측이에요. 제 추론입니다.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인터뷰를 보고 조성희 감독의 실제 인터뷰를 보고 하니까 제 추론이 틀렸네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네. 어쨌든 나만의 논리가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썼습니다. 다시 보니까 정말 제 글이 허접해 보이네요.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쓰다니. 어쨌든 계속 가보죠 한번. 이 영화의 주인공은 왜 4명일까? 둘은 너무 적고 셋 이상이 구도 만들기에 적당하다. 5은 너무 많고 4명 정도가 관객들이 정보 과부하 없이 등장인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치가 아닐까. 그래서 4명이다. 선장, 리더 카리스마, 파일럿, 주요 화자, 스토리 중심 축, 엔지니어, 힘 캐릭, 마음은 여림, 감초 역할, 개그 캐릭, 귀여움. 이렇게 고전적 역할 분배가 이루어졌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로 치자면 스타로드, 가모라, 드렉스, 그루트, 로켓 되시겠다. 이런 건 영화를 굳이 안 봐도 유추 가능한 캐릭터 구성 세트이다. 승리호도 장선장, 리더, 테오, 파일럿, 타이거박, 엔지니어, 업동이, 로봇으로 클래식하게 구성되었다. 이제 캐릭터별로 하나씩 보자. 우선 장선장은 요즘 페미니즘 트렌드에 걸맞게 당연히 여자여야만 했다. 남자는 너무 뻔하니 식상하다. 장선장은 캡틴 마블처럼 걸 크러쉬 캐릭터일 수밖에 없다. 선글라스도 써주고 남자들을 카리스마로 압도해야 멋있다. 여성성을 과도하게 드러내는 인물은 이제 한물간 캐릭터일 뿐이다. 김태리가 아가씨와 미스터 선샤인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줬고 중성적 매력도 있으니까 장선장 역에 잘 어울린다. 장선장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그녀의 카리스마에 걸맞게 보스 빌런을 암살하려다 실패한 것이다. 장선장의 여전한 목적은 빌런 암살이다. 비장한 느낌을 주기 위해 늘 입속에 자폭탄을 넣고 다닌다. 다음으로 태호 역은 송중기여야만 했다. 늑대소년에서 조성희 감독과 한번 합을 맞춰본 적도 있고 태양의 후예로 대박도 쳤으니 이번에도 기용하는 건 어쩌면 당연했다. 물론 송혜교랑 이혼했지만 송중기의 이미지는 여러 루머로 인해 오히려 더 좋아졌다. 송중기는 2021년에 드라마 빈센조도 예정되어 있던 터라 영화랑 시너지 효과를 내서
쌍끌이 흥행할 가능성도 있다. 태오는 스타워즈의 스카이워커처럼 걸출한 실력의 파일럿이다. 우주선의 판타스틱한 고개 액션씬을 위해선 당연한 설정이다. 태오는 스카이워커처럼 승리호의 이야기 중심축이다. 자신의 입양된 아이 시체를 찾는 것이 목적이다. 돈이 없어서 아이 시체를 못 찾고 신발도 못 사서 구멍난 양말을 신고 다닌다. 태오의 결핍이자 욕망은 돈이다. 다음은 타이거 박인데 온몸에 문신 있는 조폭 캐릭터이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드렉스를 빼다 박은 것만 같다. 아마 제일 처음 캐스팅을 마동석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다. 딱 봐도 힘세 보이고 귀염귀염한 숭둥이 개그 캐릭터 이미지 마동석만한 배우가 한국에 없다. 마동석의 일정이 바빴는지 몰라도 조성희 감독은 진선규를 캐스팅한다. 진선규는 극한직업 이후 최고의 조연으로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고 이미지가 원체 선량한데 터프한 역할을 맡기면 겉터 속다. 겉은 터프하고 속은 따뜻한 캐릭터가 될 수 있을 거라 예상했으리라. 타이거 박은 승리호의 엔진 점화를 완력으로 수동으로 한다. 오토매틱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우주선 디자인에서 수동 조작 방식을 채택한 건 탁월한 역발상이었다. 하긴 자동차도 수동이 있는 시대에 우주에서도 수동이 없으리란 법은 없다. 마지막으로 로봇 캐릭터 업동이는 유해진이다. 역설적이다. 이 로봇은 감초 캐릭터인데 우리가 예상하는 딱딱한 로봇 목소리로 하면 통 재미가 없으니 유해진의 구수하고 걸출한 아저씨 입담을 구사하는 로봇이 되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른바 반전 매력이다. 방정맞은 한국형 로봇이니까 주로 그의 흐름을 스무스하게 풀어주는 소소한 개그를 치는 캐릭터이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구루트, 스타워즈의 C3PO 같은 역할이다. 흔히 씬스틸러라고 불리는 그런 역할이다. 업덩이는 액션 담당이기도 하다. 업덩이는 할리우드와 차별화된 와이어 액션을 벌인다. 레이저 쏘는 건 진부하고 광선검은 이미 특화됐으니 와이어 액션을 펼치는 거다. 탁월한 선택이다. 어쩌면 승리호가 우주 쓰레기 청소를 해야만 했던 이유도 업동이의 액션을 위해서였을지도 모른다. 이 영화에는 두 명의 아역이 나온다. 꽃님이와 순이다. 순이와 꽃님이의 가장 결정적 차이점은 무엇인가? 순이가 꽃님이보다 예쁘다. 외국인은 몰라도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순이가 예쁘다는 사실을 직감할 것이다. 반면 꽃님이는 중성적인 매력을 지닌 여자아이다. 이 차이는 조성희 감독이 명백히 의도한 것이다. 순이는 예뻐야 했고 꽃님이는 중성적이어야 했다. 태호의 죽은 입양아 순이는 영원히 볼 수 없는 노스텔지어의 대상이자 환상 속의 존재다. 그래서 반드시 예뻐야만 한다. 그래야 그리워할 명분이 생긴다. 반면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어쩌면 폭탄일지도 모르는 위험한 아이는 남자인 듯 보이는 여자아이일 수밖에 없다. 중성이야말로 가장 신비하고 매력적인 성별이므로 순이는 1990년대였다면 주연이었겠지만 2020년대이므로 조연이 되었다. 꽃님이는 1990년대였다면 조연이었겠지만 2020년대이므로 주연이 되었다. 빌런 역할은 리처드 아미티지가 맡았다. 제임스 설리반은 UTS의 창업자이자 인류의 구세주로 등장한다. 핵심은 그가 외국인, 백인, 남성이라는 것이다. 주연인 한국인들, 유색, 소수 인종은 UTS 시민권도 없는 밑바닥 인생들이다. 묘하게 미국의 인종차별 문제를 상징하는 구도다. 백인 남성이 CEO인 풍경은 불편하지만 낯익다. 만약 흑인 여성이 그 자리에 앉았다면 편안했겠지만 상징적 메시지는
희석되었을 것이다. 의도된 불편함이다. 빌런은 인간에 대한 경멸감을 노골적으로 즐긴다. 한 인간의 밑바닥을 확인시키고 가차없이 죽여버린다. 인류의 화성 이주 계획도 소수의 선택된 자들만 남기고 나머지 쓸모없는 자들은 모조리 죽이겠다는 거다. 극단적인 도구화다. 인간을 생명이 아니라 물건처럼 대하는 태도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낯익은 인간 유형이다. 어쩌면 직장이나 어딘가에서 한 번쯤 마주쳤음직한 그런 인간이기에 보편성을 획득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인물에 대한 분석이었죠. 근데 이 평론 자체가 제가 이제 평론가님의 피드백도 받아봤지만 그냥 뭐랄까 어떤 완성된 글이라기보다는 생각들을 쭉 그냥 나열해 놓은 그런 글이에요. 평론이라 하기엔 좀 뭐하죠? 그냥 정보들을 내가 알고 있는 좀 내가 어느 정도 분석한 것들을 쭉 나열한 겁니다. 평론이라 할 수도 없겠죠. 애매하죠, 글이. 하나로 모이지가 않잖아요. 평론이라 그러면 뭔가 하나의 주제, 하나의 메시지, 하나의 말하고 싶은 바가 분명해서 하나의 질문 이런 게 있어서 쭉 말해야 되는데 그 일관성이랄까 그런 게 없죠. 막 인물도 얘기했다가 장르 얘기했다가 온갖 것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아마 첫 번째 글이라서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저의 승려를 보고 나서 본 이후의 생각들이에요. 정직한. 자, 일찍이 자본주의의 성자 스티브 잡스께서는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고 전 세계에 외치셨고, 한국 자본주의의 상징 이건희 삼성 회장께서는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고 강론하셨다. 아이폰과 갤럭시는 21세기의 성배다. 선지자들의 말씀을 고이 받아든 조성희 감독은 말씀대로 실천에 정진하여 승리호를 만든다. 관객들은 복음 같은, 굿뉴스 같은 승리호를 보며 열렬히 환호한다. 할렐루야. 새로움을 찬양하라. 아멘. 먼 옛날 인간들은 바벨탑을 높게 쌓아 하늘에 닿으려 했다. 인간 주제에 감히 신이 되려 했다. 하나님은 노하셔서 인간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했다. 애초에 하나였던 언어가 수천으로 분화되는 저주의 순간이다. 현재 인간은 영어라는 만국 공통어를 익혀 어설프나마 소통하고 있다. 승리호에서는 귀에 꽂은 통역기가 실시간으로 외국어를 번역해준다. 이런 장면은 한국인에게도 신선하지만 외국인에게는 신천지 같은 경험이다. 왜냐하면 할리우드 영화나 자국 영화에만 익숙한 그들은 영어나 자국 언어로만 된 영화들을 질리도록 봐왔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관객들에게 중국어, 프랑스어, 한국어, 영어 등의 전 세계 언어가 실시간으로 통역되는 영화의 장면들은 근미래를 현재화하여 보여주기에 충분한 문화 충격이었을 것이다. 원래 우주 공간에서의 액션은 레이저나 미사일 정도밖에 없었다. 스타워즈는 광선검이란 기막히게 참신한 활로를 찾았고, 덕분에 미국의 건국 신화에 맞먹는 글로벌 전설이 되었다. 승리호의 액션은 와이어로 요약된다. 우주 쓰레기 청소부들은 우주 쓰레기들을 와이어를 쏘아서 끌고 간다. 제다이는 광선검을 휘두르며 싸우고, 업동이는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 와이어 달린 창을 투포한처럼 냅다 던지며 싸운다. 가히 액션의 신기원이다. 보는 맛은 레이저나 미사일에 비할 바가 아니다. 레이저나 미사일은 고정된 대포가 쏘는 것이라 지극히 정적인 무기다. 하지만 업동이의 와이어 창살은 공간과 공간을 역동적으로 가로지른다. 스파이더맨이 우주로 가서 활보하면 이런 식일 것이다.
레이저는 화면을 가로지르며 선분만 요란하게 그어지는 눈아픈 효과만 자아낼 뿐이고 미사일은 지구의 하늘과 별 특이점 없이 시끄럽게 펑펑 터져나갈 뿐이다. 여기엔 그 어떤 새로움도 없다. 와이어는 너무 익숙해져 버린 무기인 레이저와 미사일의 식상함을 단박에 깨부순다. 업덩이의 와이어 액션은 아날로그식 재래 무기가 우주라는 미래적 공간에 놓였을 때 이질성을 통한 참신함을 자아낸다. 업덩이가 던진 창은 적의 우주선에 내리꽂히고 업덩이는 루프에 의지하여 점프에 점프를 거듭하며 우주선들을 하나씩 끝장낸다. 무수히 많은 우주 액션을 보아왔지만 단언컨대 업덩이의 와이어 액션만큼 짜릿한 맛은 없었다. 모든 우주공간 SF 영화들이 거기서 거기에 레이싱카 같은 절묘한 고개 노름만 보여주는 와중에 승리호는 참신한 액션 씬이라는 매트릭스에서 느꼈던 그 감흥을 스크린에 재현하는데 놀랍게도 성공한 것이다. 와이어 액션 하나만으로도 승리호를 볼 이유는 충분하다. 승리호의 디자인도 빼놓을 수 없다. 잠시 스탠다드한 우주선 디자인을 떠올려보자. 아폴로 13호던가 달 착륙하던 그 모습, 그 디자인. 거의 모든 우주선들은 항상 그 모양 그 꼴이었다. 하얗고 매끈한 금속 재질 말이다. 영화가 수없이 바뀌어도 서양인들이 만들어낸 우주선 디자인은 대동소이했다. 이런 와중에 승리호는 정말이지 한국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고물 수집 차량 같았다. 우주 쓰레기 청소부라는 기막힌 컨셉 하나가 이 영화를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낡은 고철더미 같은 승리호 디자인은 그동안 익혀왔던 스탠다드한 아폴로 13호 비스무리한 우주선 디자인을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진부하게 느끼게끔 만드는 효과가 있다. 한국스러운 고철 쓰레기 우주선 디자인이 전 세계인을 놀라게 했다. 고물 같은 이미지에 걸맞게 승리호는 타이거 박이 수동으로 엔진을 파워업한다. 조종석에 앉아서 절박한 표정으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차원 도약을 하는 우주선들을 우리는 질리도록 봐왔다. 그런데 수동 차량도 아니고 수동 우주선이라니. 타이거 박이 우통 벗어 제끼고 온몸에 문신을 땀으로 적시며 내가 언제까지 이런 짓거리를 해야 하냐며 철봉을 힘겹게 미는 모습은 신박함의 절정이었다. 승리호에는 로봇팔도 달려있다. 물론 쓰레기 청소차의 그 로봇팔에서 따온 것이다. 자, 이 문단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꽤 여러 개 나오죠? 새로움에 대한 얘기인데, 동시 통역. 귀에 꽂은 통역기가 어떤 언어를 말하든 바로바로 통역을 해줘요. 그래서 서로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대화가 즉시 가능한. 재밌더라고요. 이게 실제 나올 것 같아요. 조만간 이런 것들이. 기술이. 그리고 액션. 이거 저는 진짜 감동적으로 봤었는데 제일 좋게 봤어요. 업동이의 와이어 액션. 보통 우주공간에서 할 수 있는 액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미사일을 퉁퉁 쏜다든지, 재래식 미사일, 유도탄 같은 거죠. 쏜다든지 아니면 광선, 레이저죠, 레이저. 레이저를 쭉쭉 쏜다든지. 그게 다예요. 다른 방식이 있었나요? 없죠. 근데 레이저는 너무 많이 봐서 또 식상하죠. 그냥 선본 하나만 화면에 딱 그리면 돼요. 쭉쭉 그리면 되는데 그것도 보는 맛이 그렇게 눈만 아프지 신선함이 전혀 없죠. 그리고 미사일 같은 경우에 유도탄 같은 경우엔 그걸 피하기 위해서 고개 운전을 하는 맛은 있죠. 분명히 그런 맛은 있지만 그것도 신선하진 않다. 너무 많이 봤다. 하지만 업동이의 와이어 액션은 정말 신선하다. 창을 어떻게 이런 생각했을까? 우주 공간에서 로봇이 창을 던져요. 창이 날아가면서 뒤에 달려있는
창 뒤에 달려있는 그 줄들도 같이 날아가죠. 와이어를 타고 우주선에서 우주선으로 점프하는, 야, 이거 진짜 신박하다. 잘 만들었다. 매트릭스를 어떻게 보면 저는 교과서적인 그 액션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매트릭스 보시면 되게 느린 슬로우 모션으로 총알을 피하잖아요. 되게 느리게 발차기를 하고, 근데 그 360도 돌아가는 그 카메라로 찍었죠. 그때 당시엔 그거 진짜 최초였어요. 그 극장에서 봤을 때 그 감격, 아, 카메라가 저렇게 찍을 수도 있구나. 그건 일종의 혁명이었습니다. 지금도 신선하죠, 봐도. 그런 것처럼 이 우주 공간에서 레이저나 미사일이 아닌 와이어 액션을 펼친다? 마치 스파이더맨처럼 말이죠. 아, 요 아이디어, 이런 아이디어, 이 장면만으로도 승리호는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해요. 정말 좋았습니다. 이거 승리호 디자인도 좋았죠. 보통의 이제 우주선 디자인은 하얗고 매끈매끈한 그 금속 재질 디자인이죠. 아폴로 13호처럼 말이죠. 하지만 승리호 디자인은 정말 쓰레기차 같았다. 아, 정말 덕지덕지 좀 지저분한 낡은 고철 더미로 뭉쳐놓은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컨셉하고 잘 어울리죠. 우주 쓰레기 청소부란 컨셉. 이 컨셉이 솔직히 다한 영화라고 생각해요. 요 하나만 잡고 가도. 그래서 뭐 요런 얘기를 했어요. 중구난방이죠. 근데 이게 평론이라는 게 솔직히 제대로 된 평론이라 그러면 이 와이어 액션 하나 가지고 글을 다 썼어야겠죠. 이 소재 하나만 가지고도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뭐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가 막 중구난방 정신이 없죠. 여기서 업덩이 와이어 액션 얘기도 하고 승리호 디자인 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문단. 승리호는 새로움과 익숙함이 공존한다. 새롭기만 한 영화는 애초부터 불가능하지만 새롭기만 해서는 낯설어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 낯선 것은 불편하기 때문이다.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 영화라면 새로움 1에 익숙함 9 정도를 섞어서 보여주어야 관객들이 편안하게 받아들인다. 역시 조성희 감독은 영리하다. 누군가는 클리셰라 부르는 혹은 오마주, 혹은 차용, 혹은 표방이라 부를 수도 있는 것들을 감독은 영화 곳곳에 적절히 배치했다. 지금부터 그것들을 알아보도록 하자. 영화 첫 장면 63빌딩이다. 한국 관객들 이거 보자마자 슬며시 미소 짓는다. 광화문의 이순신 동상도 살짝 등장한다. 한국 관객들 다시 미소 짓는다. 서울을 상징하는 두 개의 요소만으로 미소 2번 받아냈다. 영리하다. 이런 미소가 영화 내내 10번, 100번 터진다면 이 영화를 다 본 관객들은 당연히 영화가 참 재밌었노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관객과의 기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감독은 잘 알고 있다. 승료에는 한국인이라면 공감할 수밖에 없는 지극히 한국적인 장면들이 여럿 나온다. 넷이서 고스톱 치는 장면, 돼지 아빠 도망갔다는 대사, 꽃님이 똥방구 드립 등이 그러하다. 이런 장면을 보고 있노라면 한국 관객들은 흐뭇해지는 것이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떨까? 한국적 정서, 물씬 풍기는 이러한 장면들 자체가 낯설고 신기하면서도 재밌을 것이다. 할리우드가 결코 표현해내지 못했던 한국 문화만의 고유한 결이 느껴지니 말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진부한 말이 새삼스레 새롭게 다가오는 순간이다. 조성희 감독은 익숙함을 잘 활용하여 긍정적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황사자욱하게 낀 서울, 익숙한 풍경이다. 코로나 이전 최대 이슈는 황사였다. 그때도 서울 사람들은 마스크 쓰고 다녔다. 하늘이 도왔는지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전 세계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을 일상화하고 있다. 영화에선 공기 오염이란 명분이지만 마스크 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바로 지금을 형상화한 것이란 착각 속에 빠져든다. 환경 오염으로 인한 지구 멸망은 20년 전만 해도 영화에나 나올 법한 설정이었지만 2021년의 전 세계인들은 절박하게 체감하는 현실이다. 참고로 63 빌딩 뒤로 솟은 거대한 빌딩과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블레이드 러너를 연상시킨다. UTS의 거대한 구체 모양의 쓰레기 처리장은 스타워즈의 데스스타를 떠오르게 만든다. 빌런 UTS의 창업자 제임스 설리반은 지구를 청소하고 소수의 사람만 화성으로 이주시키려 한다는 설정이 어벤져스의 타노스와 닮았다. 우주 공간에서 울려 퍼지는 컨츄리송은 그래비티를 포함한 여러 우주 영화들을 떠오르게 한다. 이러한 하나하나가 관객들이 이 영화를 익숙하게 느끼게 만드는 요소들이다. 누군가는 클리셰라 부르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라 조롱할 수도 있지만 때론 클리셰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법이다. 자, 이런 식으로 썼죠. 썼고 또 다음 문답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파란 무엇인가? 눈물샘 자극하는 영화를 말한다. 눈물 자체는 나쁘지도 선하지도 않다. 눈물은 가치 중립적이다. 아니 무가치하다. 그런데 대중은 한국 영화를 종종 신파라 비난하고 신파란 소리만 들어도 진저리 치며 싫어한다. 신파란 대체 무엇인가? 슬퍼서 울면 감동적인 것이고 울어서 슬프다 느끼면 신파다. 영화의 모든 요소들이 눈물을 강제적으로 자극하는 메커니즘으로 치달을 때 사람들은 당했다고 생각한다. 알면서도 우는 기분은 알면서도 구매하는 심정과 비슷하다. 짜증난다. 타의가 아니라 자의로 울어야 신파가 아니다. 가짜 눈물, 만들어진 눈물, 의도된 눈물이야말로 신파의 본질이다. 사람들은 다만 진짜로 울고 싶어 할 뿐이다. 순이 회상시는 신파인가? 태호는 영화 중후반부 꽃님이가 잡혀간 상황에서 순이의 한글 쓰기 노트를 보며 그야말로 얼굴을 찡그리며 펑펑 운다. 오열한다. 전후 맥락 따져보면 그럴만했다. 아니 그러고도 남았다. 그 북받치는 심정 충분히 공감한다. 이 장면 억지 아니고 개연성 충분하다. 그런데 관객들 짜증낸다. 몰입 깨졌다고 화낸다. 또 심파냐고 욕한다. 이 사태 어찌 해석해야 할까? 신파의 기원은 감동에 있다. 애초 영화의 모든 사건은 전적으로 자의적이다. 모든 사건은 감독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난다. 관객들도 짜여진 각본이란 거 알고 본다. 우리가 영화를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재미, 휴식, 감동. 그렇다. 우리는 일상에서 느끼기 어려운 진한 감동 받으려고 영화를 보러 굳이 극장까지 찾아간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한국팀이 4강까지 올라가는 이변과 기적, 즉 감동을 연출하는 바람에 극장이 한가했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회자된다. 자, 감동받으러 극장에 간 사람들을 위해 감독은 가장 손쉽게 감동 주는 방식을 동원한다. 그게 신파다. 눈물샘을 자극하는 온갖 장치들을 동원하여 눈물 콧물 쏟게 만드는 것이다. 처음엔 이게 당연히 잘 먹혔다. 그런데 같은 약을 자꾸 쓰면 내성이 생겨 약발이 안 듣는 것처럼 사람들의 눈높이는 점점 높아졌고 어느샌가 감독이 허술한 개수작에 흥분하며 좀 더 세련된 방식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드러내놓고 섹스가 목적인 남성이 소개팅에서 사귀자고 칭얼대는 상황을 생각해보라. 역겹다. 더럽다. 꺼져라. 같은 눈물을 흘리더라도 내가 울어야지. 남이 울리면 안 된다. 섹스를 하더라도 자의로 해야 행복하지 타의로 하면 강간이고 성범죄인 것이다. 즉 신파가 잘못한 게 아니라 감독이 잘못한 거다.
이러한 맥락에서 승리호는 심파 때문에 망한 케이스다. 그런데 조성희 감독은 이 사태를 예상 못했을까? 예상했고 알면서도 밀어붙였다. 아직까진 유효한 전략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욕하면서 이 영화를 끝까지 보았다. 그래, 보았다는 게 중요하다. 그는 하수가 아니다. 역시 영리하다. 마지막 클라이맥스를 보자. 거대한 UTS 우주 정거장 중앙에 수소폭탄이 설치된 상황. 시간이 촉박하다. 폭탄 터지면 우주 정거장이 지구 추락해서 대폭발하고 지구 멸망한다. 폭탄 해체는 불가하다. 어쨌든 터지게 되어 있다. 주인공들은 꽃님이만이라도 살리기 위해 꽃님이를 데리고 최대한 수소폭탄 폭발 반경 이상으로 내달린다. 중간에 빌런의 졸개들과 빌런 따라붙지만 멋지게 해치운다. 그리고 마지막 반전. 수소폭탄은 사실 승리호에 실려 있었다. 꽃님이는 우주 정거장에 안전하게 있었다. 이들은 모두를 구하기 위해 자살을 선택한 것이다. 아, 감동의 쓰나미 밀려온다. 자, 이 지점. 관객이 이런 류의 대작 영화에서 을에 갈망하는 종합 3종 세트 다 들었다. 자기 희생, 반전, 액션의 카타르시스가 그것이다. 액션은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 보는 것만으로도 짜릿한 쾌감을 느끼게 만들면 되는데 무난한 추격신 연출과 엎덩이의 신박한 와이어 액션으로 훌륭하게 보여줬다. 자기 희생은 인사이드 아웃의 봉봉, 다크나이트 라이즈의 배트맨 등 수없이 많은 할리우드 영화에서 우리가 익히 무한반복적으로 느껴왔던 바로 그 감동이다. 사실 자기 희생만한 감동 요소가 없다. 인류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 대신 죽는 것만큼 감동적인 상황이 어디 또 있겠나. 자기 희생에는 반드시 반전 따라 붙는다. 대놓고 자기 희생하는 것보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 희생했더라는 식의 극적 반전 있어야 관객들 오열한다. 요즘은 웬만한 대작 흥행 영화치고 자기 희생, 반전, 액션, 카타르시스 없는 영화를 찾기 힘들 정도다. 그만큼 잘 먹힌다는 소리다. 역시 그는 영리하다. 유행어 미는 중이다. 자, 이런 식으로 썼어요. 요번에 좀 길게 썼죠. 특히 심파에 대한 비난 이런 게 많았죠. 순위 회상신. 태호가 순위의 그 노트를 보면서 한글 쓰기 노트 보면서 펑펑 울죠. 오열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관객들이 막 짜증을 내죠. 또 나왔네. 또 클리셰 또 나왔네. 이러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썼고, 그리고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 세 가지 요소, 자기 희생, 반전, 액션, 카타르시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제가 발견한 그동안 생각했던 그런 생각을 쭉 썼어요, 그냥. 그리고 마지막 문단입니다, 드디어. 광고의 3B, 베이비, 뷰티, 비스트. 이게 미인, 비스트는 괴물이기도 하겠지만, 강아지요, 강아지. 강아지, 고양이, 동물입니다, 동물. 비스트가 동물이고, 그 다음에 베이비는 아기고, 뷰티는 미인이죠. 정리하면 아기, 미인, 강아지, 고양이 이런 애들만 등장하면 사람들의 주목도가 높아진다는 광고업계에 몸담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법칙이 있다. 승리호의 여자아이가 등장한 이유다. 그것도 2명씩이나. 아이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물론 아이를 낳거나 아이를 기르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아이를 보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다. 마치 강아지나 고양이를 보고만 있어도 힐링이 되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단순 관람은 육아나 양육과 달리 관계를 긴밀히 맺을 때 오는 스트레스와 책임이 필요 없다. 이 영화에는 꽃님이와 순이가 반드시 등장했어야만 했다. 스토리상으로도 의미상으로도 재미상으로도
필수적이었다. 아이들의 의미는 이미 다른 평론가님들께서 조성희 감독의 전작과 연결하여 충분히 의미 있게 평론해 놓으셨다. 스토리적으로도 테오의 잃어버린 시체아이 순위 찾기와 맞물려 꽃님이 가족되기 프로젝트 진행시키는 데에도 아이들은 결정적으로 필요했다. 과거 해상씬에서 말도 잘 못하는 순이가 등장할 때마다 관객들은 눈시울이 붉어졌고 꽃님이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아이처럼 해맑게 방방거리며 돌아다닐 때마다 관객들은 흐뭇한 아빠, 엄마 미소를 지었다. 자, 그럼 이쯤에서 결정적 질문을 던져보자. 조성희 감독은 자신의 영화에서 아이를 활용 혹은 이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아이를 진심으로 자신의 페르소나로 여기는 것인가? 그는 아이를 정말 좋아하는가? 아니면 실제로는 싫어하는가? 물론 깊은 진심은 본인만이 알 것이다. 관객인 우리가 그의 아이에 대한 진심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영화를 깊게 보면서 각자 답을 찾아보시기를 바란다. 어떤 장면 하나, 어떤 대사 하나가 결정적 힌트로 작용할지도 모른다. 이 지점에서 각자가 답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조성희 감독은 순수한 영혼을 가진 아티스트도 되고 자본주의에 순응하는 영악한 장사꾼도 된다. 왜 이 지점이 중요하냐면 이것을 밝히는 것이 그의 영화들의 본질을 하나로 꿰뚫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이 질문의 답변만 잘해도 우리는 조성희 감독이 왜 영화를 만드는지, 영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등을 알 수 있다. 영화 감독마다 반드시 하나쯤은 꽂혀있는 게 있고 미쳐있거나 추구하는 게 있기 마련이다.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영화 평론을 같이 해보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아이는 조성희 감독에게 어떤 존재인가? 끝. 네, 여기까지가 제가 쓴 첫 번째 평론입니다. 총 2개를 썼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허접하죠? 그냥 생각을 쭉쭉쭉 쓴 겁니다. 나열한 거죠. 이건 일단 제가 쓴 글이고 이쯤에서 이거를 한번 읽어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쓴 글은 허접하니까 실제 그 시내21의 기자님이자 평론가님이십니다. 송경원 기자님이 쓰신 글이에요. 제 글과 한번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게 진짜 글이구나. 그런 거를 절실하게 느끼실 겁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몇 호에 실린 거냐면요. 시내21 1293호에 실린 글입니다. 이거 아마 검색해도 인터넷에 나올 거예요. 꼭 검색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시내21 구독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채널을 듣는 것보다 시내21을 보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그건 장담할 수 있어요. 퀄리티를 보장합니다. 시내21은. 자, 송경원 기자님이 쓰신 승리호 평론입니다. 자, 제목은 네버랜드와 원더랜드 사이 어딘가에서 이고요. 부제는 승리호를 마냥 좋아하기도 싫어하기도 힘든 이유입니다. 읽어볼게요. 제가 거의 모든 문장에 줄을 쳤기 때문에 원래 줄 친 것만 보려고 했는데 다 읽는 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승리호를 싫어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우주를 무대로 한 영상의 완성도는 한국 영화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빼어나고 공간을 휘젓고 다니는 속도감은 경쾌하고 유려하다. 우주 쓰레기 청소선 승리호를 운항하는 승무원은 모자란 듯 꽉 차 알뜰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배우들의 연기는 귀엽고 사랑스럽다. 무엇보다 이 영화는 참 쉽고 친절하며 착하다. 조성희 감독의 영화가 언제나 그랬듯 승리호는
인간에 대한 믿음과 선의를 한시도 저버리지 않는다. 조성희 감독은 승리호를 좋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여행기라고 했다. 그 말을 빌려오자면 이 영화는 좋은 영화가 되기 위한 항해와도 같고 감독은 이를 위한 수단으로 이른바 착한 것들을 부지런히 수집하는 길을 택했다. 하지만 세상 애매한 수식어 중 하나가 바로 이 착함이다. 개성을 짚어주는 여러 칭찬 중 어느 것 하나 꼭 집어내기 힘들 때 우리는 대개 착함이라는 안전한 단어를 고른다. 누구나 좋아해 비난받을 일 없고 딱히 정확한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으며 목표 달성과는 무관하게 의지를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두루뭉술한 언어. 유희어는 아니지만 비슷한 단어를 꼽으라면 유토피아가 떠오른다. 유토피아의 어원이 여기에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착함이란 현재의 상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바람이다.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이라고 해도 좋겠다. 승리호의 조종사 태호, 송중기는 우주 공간을 떠돌고 있는 딸 순이의 시체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중이다. 후반부에 가까스로 비겁하고 더러운 돈이 생기지만 그 순간 딸 순이와의 기억이 그를 붙잡는다. 순이가 남긴 노트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순이도 아빠처럼 좋은 사람 될 거야 라고 쓰여 있다. 영화를 관통하는 주제를 플래시백을 통해 직접 눈앞에 이토록 노골적으로 펼쳐내길 주저하지 않는데도 승료에 그다지 거부감이 일진 않는다. 촌스런 심파라기보단 오히려 다시 승리호의 일원이 되는 태호처럼 승리호에 대한 이런저런 불만을 무장해제시키는 순간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조성희 영화의 저력은 여기에 있다. 좋은 것, 착한 것에 대한 갈구. 이 영화의 숱한 구멍과 이야기의 속도를 잡아끄는 약점들, 때론 넘치고 종종 모자란 것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싫어하기가 힘든 건 영화가 재현한 세계가 착함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혹 우리가 동화라고 쉽게 납득하고 혹은 깔보고 넘어가는 그것. 영화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려는 순간 저 삐뚤빼뚤한 글씨에 담긴 진심과 선의마저 외면하는 것 같은 사소한 죄책감이 피어난다. 생각해보면 언제나 그랬다. 조성희 영화는 언제나 아이들로 대변되는 순수를 향해 직진한다. 늑대 소년을 두고 낭만적인 로맨스로 가득한 동화라고 느끼거나 탐정 홍길동이 판타지 모험담처럼 다가오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조성희 월드의 중력의 중심에는 항상 어린이가 있다. 이건 아이를 데려다 놓고 귀여움을 전시하는 것과는 다르다. 조성희는 아이의 시선에서 상황을 재현한다. 이상한 나라에 떨어지는 순수, 아이가 느낄 만한 반응, 아이가 상상할 법한 일들이 그의 영화의 행동 원리이다. 아이의 시선에서 그려진 재현은 장래의 옷을 입는 과정에서 몇 가지 기묘한 충돌을 자아낸다. 승료에서 꽃님이 박예린의 아버지 강현우 박사 김무열이 살해당하는 장면은 이상하다. 승리호와 검은 여우단이 접선하는 장소에 잠복해 있다가 이를 습격한 설리반, 리처드 아미티지는 꽃님이와 승리호 선원들을 제외한 모두를 제거할 것을 명령하고 UTS 기동대는 강 박사를 향해 잔인하게 수십 차례 총격을 가한다. 내수가 흩뿌려지고 살점이 여기저기 튀어야 마땅할 정도의 과도한 폭력이 행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잠시 뒤 강 박사의 시체를 치우는 장면을 보면 주변에 피 한 방울 흐르지 않는다.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지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다.
애초에 사실적인 재현에 집중하는 영화는 아니니까. 그저 단순히 12세 관람가를 위한 수위 조절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의 괴리라면 설명, 아니 약간의 변명이 필요할 것 같다. 여기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욕망이 충돌한다. 하나는 액션 활극답게 시원스런 총격 장면을 전시하고 싶은 욕망, 다른 하나는 잔인한 묘사를 하고 싶지 않다는 욕망이다. 조성이 영화에선 그에 대한 직접적 묘사는 금지되어 있다. 승리호 선원들이 수시로 꽃님이의 눈을 가리는 것처럼 감독은 관객의 눈을 가린다. 그것은 아이들의 상상, 이미지 속에선 존재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승리호에서 응집된 조성이 영화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이것은 아이들에 관한, 아이들을 바라보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른의 모습을 한 아이들 혹은 덜 자란 어른들이 만들어가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다. 조성이 영화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상상된 세계를 구현하고 있기에 필연적으로 지금 여기가 아닌 시공간을 필요로 한다. 만약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것으로 한정했을 때 그의 영화는 미지의 폭력 앞에서 불안에 떠는 남매의 집과 같은 호러의 껍질을 쓴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있어선 알 수 없는 상상의 세계지만 성인 관객은 익히 알고 있기에 반대로 아이들의 반응을 애처롭게 관찰할 수 있다. 그렇다면 늑대소년이나 탐정 홍길동처럼 성인이 주인공일 때는 어떻게 될까? 흥미로운 현상은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이들 영화에는 어른이 없다. 어른인 척하는 혹은 물리적으로만 어른인 아이들이 있을 뿐이다. 늑대소년은 제목 그대로 소년과 소녀의 낭만적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47년 동안 순이를 기다린 철수는 물론 47년 후 할머니가 된 순이가 스스로 고백하듯 그들은 시간에서 박제된 채 영혼을 산다. 탐정 홍길동에서 홍길동은 어떤가? 그는 덜 자란 피터팬 같은 남자다. 냉혹한 전문가. 탐정의 옷을 입고 있지만 꼬마가 트렌치 코트를 입은 것처럼 그의 행동 원리에는 순진함과 낭만이 가득 차 있다. 승리호의 4명의 선원이 꽃내미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보면 일종의 유사 가족이 연상된다. 승리호라는 배 안에서 태호는 자연스럽게 아빠, 장선장은 엄마, 타이거 박은 삼촌, 업동이는 언니 정도로 설정되기 딱 좋다.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이들의 관계는 역할을 분담한 가족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하나의 자아가 4개로 분열된 것처럼 보인다. 태호는 자신의 잘못으로 가슴으로 키운 딸 순이를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꽃님이가 들어온다. 꽃님이를 받아들여야 할 서사적 당위의 중심에 태호가 있는 만큼 태호는 꽃님이를 가장 천천히 받아들인다. 나머지 타이거박, 업동이, 장선장은 각각 다른 타이밍과 이유로 꽃님이를 긍정하게 되는데 아이를 사랑하는 순수한 남자 타이거박은 거의 처음부터 꽃님이를 좋아한다. 장선장은 꽃님이가 UTS의 치명타를 먹일 중요한 존재라는 걸 깨달은 순간부터 업동이는 꽃님이가 폭탄 로봇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눈치채고서부터 자연스럽게 일원처럼 대한다. 이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능력자, 전문가들이지만 아이에 대해서만큼은 상식과 양심에 어긋나는 일 없이 행동한다. 겉모습만 거칠고 위약적일 뿐 한없이 순수하고 맑은 영혼들. 승리호 선원들의 공통점은 단지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꽃님이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이다. 서사 패턴은 2가지 서로 다른 목표, 예를 들면 돈과 아이라는 단순한 갈림길을 제시하고 결국엔 아이로 상징되는 착한 행동을 선택하는 것 하나뿐이다. 이건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이 좋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는 성장의 서사가 아니다.
각각의 사연으로 위장된 삶을 살던 이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이야기다. 원래 그러했던 인물들이 각기 다른 방식과 속도와 에피소드로 다채롭게 상황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4명의 선원들은 인사이드 아웃의 4가지 감정처럼 각자 아이의 속성을 하나씩 분배받아 역할을 수행한다. 다시 말해 이건 승리호라는 이름의 한 명의 어린이가 아이답게 행동하는 과정의 기록이다. 정반대도 마찬가지다. 이 영화의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 설리반 역시 유아적 사고와 패턴에서 한치 벗어나지 않는 덜 자란 어른이다. 다만 방향이 다를 뿐이다. 그간 조성이 영화에서 악역에 해당하는 이들은 주로 기능으로 소비되고 구체적 사연은 대개 생략되곤 했다. 늑대소년에서 지태가 대표적인데 신영철 평론가는 원수의 아들, 과거이고 가짜 아빠, 현재이며 끔찍한 남편, 미래이다. 지태는 그 악당의 자리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다. 라고 분석했다. 늑대소년의 악에는 사연이 없고 그저 당위로 행동하는 쪽에 가까웠지만 승리호에선 다르다. 신영철 평론가는 당시 늑대소년의 감독판에서 지태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히든 스토리가 추가되는 걸 기대한다고 했지만 승리호를 보면 그게 꼭 좋은 방향만은 아닌 듯하다. 설리반의 경우 사연이 너무 많은데 허술하다. 승리호의 최대 약점은 아쉬운 영화가 늘 그렇듯 빌런의 존재감이다. 설리반은 어린 시절 전쟁의 상처에 대한 트라우마로 지구의 존재를 지우고 화성으로 이주할 계획을 세운다. 동기도 단순하지만 그걸 수행하는 과정은 의사, 물리학자, 우주공학자의 타이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천재가 꾸몄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단순하다. 그저 눈앞의 원인을 제거하고 안 보이면 평화롭다고 믿는 그야말로 이불에 오줌을 지린 아이가 빨래를 하는 대신 옷을 버리는 걸 택하는 수준이다. 인류의 정화를 위해 선택받은 자만 데려가겠다는 그의 계획은 타노스의 과격한 버전에 가까운데 그걸 수행하는 방식은 또 얼핏 조커와 겹치기도 한다. 설리반은 자신을 비난한 기자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스스로 타락하길 유도한다.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 나면 부정한 존재로 치부하고 제거하는 교활한 시험을 반복하는데 이 행동의 유일한 목적은 스스로의 정당성을 타인을 통해 확인받는 자학적 쾌락 말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편 이건 설리반이 UTS 기동대 대장 자리에서 테오를 내친 이유와도 충돌한다. 설리반의 조건에 따르면 아이를 구하고 생명을 지킨다는 선한 행동을 통해 가치를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자신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는 테오를 내친다. 한마디로 설리반은 독선과 아집에 가득 찬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아이다. 그에게 좋은 사람이란 자신에게 좋은 사람일 것이다. 영화는 그를 위한 사연을 들려주려 하지만 설명을 할수록 캐릭터는 편편해지고 변명으로 변질된다. 설리반과 같은 허술한, 단순한, 조잡한 악역이 필요한 건 승리호가 선악이 명쾌한 아이의 시점에서 구현된 영화이기 때문이다. 여기엔 어쩔 수 없는 어른의 사정 같은 건 끼어들 수 없다. 혼자 음모를 꾸미고 실패한 악당이 있을 뿐이다. 그 순간 의도치 않았겠지만 위성궤도 우주낙원 UTS 살고 있던 5% 사람들에겐 우리는 몰랐어 같은 면죄부가 주어진다. 시스템에 동참하고 혜택을 받은 순간부터 책임도 함께 따르지만 승리호는 악을 설리반 개인에게 몰아주며 이를 쥐어버린다. 여느 영화라면 허술함을 지적할 수 있는 불편한 지점이지만 왠지 승리호에선 이 부분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애초에 그런 수준의 사고방식, 선악과 흑백 구분해서 디자인된 유아적 세계이기 때문이다. 영원한 소년, 소녀의 세상, 조성이 월드의 한없는 낙관이 들이오는 그림자라 해도 좋겠다.
이제 우리는 당연히 이와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승리호에서 어른들이 어른의 육체에 아이의 영혼이 깃든 존재처럼 행동한다면 진짜 아이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승리호에는 2명의 아이가 나온다. 꽃님이와 순이. 꽃님이는 나노봇 기술이 주입된 인류의 희망 같은 존재다. 꽃님이에게 영화조차 이유를 끝내 밝혀내지 못한 어떤 기적이 일어나 나노봇을 조종하여 식물을 성장시키는 등 초월적 능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꽃님이는 성장과 평등, 개발과 환경에 대립하는 이 영화에서 환경과 순수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철학적이고 생태학적이며 동화적인 캐릭터다. 여러 층위에서 접근 가능하겠지만 결국 제일 두드러지는 건 초월자, 다시 말해 일종의 데우스 엑스 마키나로서의 면모다. 설명되지 않는 존재, 더 냉정하게는 승리호에서 유일하게 아이가 아닌 타자, 아이를 초월한 타자가 바로 꽃님이다. 영화에서 신기한 혹은 허술한 장면 중 하나는 꽃님이가 수시로 시야에서 사라진다는 거다. 승리호 선원들은 선내 감시 카메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꽃님이를 종종 놓친다. 검은 여우단과 거래하기로 한 장소에서 정작 거래 대상인 꽃님이를 놓치는 것도 이상하다. 거래가 무산된 후 정비창에서도 꽃님이는 선원들의 시야에서 사라진다. 그리고 꽃님이가 사라지면 사건이 시작된다. 꽃님이는 유령처럼 사람들의 인지 바깥으로 사라지고 나타나기를 반복하고 영화 속 어디든 가지 못할 곳이 없다. 다시 말해 꽃님이는 이야기의 통제 바깥에서 이야기의 물꼬를 터주며 종횡무진한다. 이건 아이가 지닌 속성과 닮았다. 아이들은 항상 사라진다. 우리는 모든 어린 시절을 지나왔지만 어린 시절의 정보들을 기억하고 체험을 환기할 뿐 그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아이는 언제나 미지의 존재이며 이해 불가능한 대상이다. 조성희 감독은 이러한 이해 불가능한 존재들에게 무한한 자유를 준다. 어차피 이해할 수 없다면 그저 이해되지 않을 타자로 남겨두는 것이다. 정확히는 이해하고 품고 싶은 한없는 애정을 쏟아부으면서도 동시에 결코 다다르지 못할 영역임을 인정하고 거꾸로 아예 초월자의 지위를 부여해버리는 것이다. 여느 영화라면 저게 말이 돼? 라고 반발할 지점. 예를 들면 해피엔딩을 위한 의지로 만들어낸 이 영화의 엔딩 장면의 기적 같은 경우도 꽃님이가 그 주체라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태호의 죽은 딸 순이가 영원한 추억 속에서 살며 성장할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다. 어른들이 어른의 육체와 상상된 아이의 영혼을 지닌 채 이야기를 꾸려간다면 진짜 아이는 타자의 세계에 머물기 위해 초월성을 획득한다. 대개 타자는 공동체와 충돌하며 공동체가 인지하지 못했던 것들, 여기서는 좋은 사람 되기를 열어주는 기능을 한다.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공동체, 어른들로부터 오해받고 순이처럼 처단되거나 추방되기 마련이다. 늑대소년의 철수나 탐정 홍길동의 말순 모두 이러한 과정을 밟았다. 승려는 다르다. 꽃님이는 승려의 가족이 된다. 이 어떤 가족으로 언제까지 함께할지는 모르겠지만 조성이는 영원한 원더랜드에 머무는 대신 엔딩에서나마 드디어 이들의 시계바늘이 미래를 향해 움직이도록 허락했다. 낭만이라는 영혼을 회귀했던 늑대소년과 모험이라는 영혼을 이어갔던 탐정 홍길동과는 다른 첫 번째 엔딩. 어쩌면 이것이 피터팬을 스크린에 옮겨온 조성이 네버랜드의 완성형이자 마침표일까?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이 가족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여전히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 강 박사가 중간에 그토록 잔인하게 사라져야 했던 건 어쩌면 꽃님이가 승리호의 가족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가족을 잃은 꽃님이를 승리호가 품어준 것이 아니라 승리호의 일원이 되기 위해 기존 가족이 사라져야 했던 건 아닌가 하는 인과의 역전, 이야기의 욕망을 슬쩍 감지한다. 그러니까 이건 그저 영원한 네버랜드에서
이상한 나라의 원더랜드로 넘어가는 것 정도의 과정이 아닐까. 어른이 된 내가 상상해보는 이상하고 어설프지만 사랑스러운 세상. 스크린에 불이 꺼지면 이걸 다 포기하고 현실 세계로 복귀해야 함을 안다. 승리호를 신나게 보고 난 뒤 정작 평을 할 땐 너무 많이 보여주거나 안 보여주거나 보여주지 못한 것을 까다롭게 따져야 한다. 어른이 된다는 건 이토록 고되고 끔찍하고 힘든 일이다. 승려의 지나친 낙관과 해맑음이 거슬리면서도 솔직히 이 낭만적 엔딩에 머물고 싶은 유혹을 떨치기 힘들다. 자, 여기까지가 송경원 기자님, 송경원 평론가님의 평론이었어요. 어떠신가요? 제가 한 평론, 저의 허접한 평론과 비교해서 비교 대상이 아니죠. 너무 잘 쓰셨기 때문에. 역시 프로가 쓴 글과 아마추어가 쓴 글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승려에 대한 첫 번째 평론, 저의 첫 번째 평론을 했고요. 송경원 기자님의 평론도 읽어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저의 두 번째 평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송경원 기자님 평론을 읽어드렸던 이유는 시내 20일 많이 들어가셔서 접속하셔서 인터넷으로 한번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거의 유일한 영화 잡지이죠. 좋은 글도 진짜 많습니다. 깊은 분석도 많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